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15페이지 그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개론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우편 사업은 성격상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사익만을 추구하면 어떤 국민의 어떤 통신권, 통신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뭐로요? 자, 법률로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도 자, 법률이죠. 법률로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우편 사업에 대해서 좀 우대 조항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대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우편 사업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송 요구권입니다. 운송 요구권. 그 말 그대로 뭡니까? 급하니까 다른 만약에 우리 그 우체국 차량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걸 보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럼 뭡니까?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운송 요구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편 간서가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이걸 운송을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해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런 거 운송수단을 좀 우리가 이용하자 하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겠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자, 여기도 제가 밑줄 쳤죠. 하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하해한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법학 쪽, 특히 이제 그 행정법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속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량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속적인 내용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해한다. 그래서 만약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뭡니까? 이 파트는 다 똑같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이 부분 운송 요건에 대해서는 뭡니까? 무조건 이용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해한다. 배상이 아니죠. 보상.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뭐로 연결됩니까?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 파트와 관련해서 자, 우리 우편 간서가 이런 운송 그 수단을 이용을 해서 그 운송 수단을 갖다가 이용하면 그만큼 뭡니까? 기름도 닳고 어쨌든 이런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의 집터라든지 논밭이라든지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나가야 돼가지고 그에서 가까웠던 어떤 작물들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물 운송 요구권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청구권, 도움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자 보세요. 우편 업무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나 우편물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역시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뭡니까?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재량형이죠. 그래서 재량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 또 2번 보세요. 국가 비상사태 때의 조력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주고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이 우편간서 외의 기관과 직원에게 교통수단, 그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부득이하게 남의 집, 담장 없는 터라든지 그런데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 수행 중에 도로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통행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터, 담장을 넘어서는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논밭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100만 원 이하에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피해를 입었으면 여러분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손실 보상 파트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가기관이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죠. 이거 분명히 법 규정에 이렇게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 타인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런 재산적 손해를 갖다가 입혔을 때 그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실보상이거든요. 당연히 손실보상 인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 면제, 이런 것들, 도로라든지 다리, 도선장 이런 것들 지날 때 통행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고, 근데 통행료를 갖다가 그때는 면제되지만 나중에 뭡니까? 그에 따르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요구권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도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우편간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 가볍게 보시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자, 요게 좀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실강반에서 좀 수업을 할 때 그 진도별 모의고사에도 좀 많이 이 부분을 좀 특히나 한 2문제 정도 그렇게 냈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하고 부가 면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압류. 이제 부가라는 것은 뭐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매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 위해서만.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원래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가위 같은 거, 이거 우편 관세에서만 사용합니까?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뭡니까? 자, 그게요,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 그 우체국 같은 데 보면 그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그 가위 같은 게 뭐 줄에 매달려 있거나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편 위해서만이고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인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압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압류라는 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정당한 집행 권한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압류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 대표적인 게 우체통이라든지 아니면 집 배운 분들 가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딱 그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돼. 그리고 비록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아니지만 뭡니까? 지금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면제돼요. 근데 세금 면제는 뭐만요? 위에 거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 이 부분만 그렇고요. 이 부분은 그 세금 과세 대상이, 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에 부가 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개 구분되시겠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 금지. 그다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건은 뭐다?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지난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 해난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바다에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버릴 때 각각의 어떤 무게라든지 그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쭉 버려야 되는데, 다만 뭡니까? 우편 업무에 관계되는 물건이랑 우편물에 대해서는 뭐가 면제된다고요? 부담을 면제시키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우편물과 우편 업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공동해상 손해 부담이 면제된다는 거, 그런 저에게 제가 음영으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보세요. 자, 압류 거부 보시면 우편 관세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압류 거부. 만약에 현지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현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현지라는 아이가 하긴 그렇고 현지라는 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카드 빚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만약에 희철이라는 이런 친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가의 시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발송한다고 할게요. 자, 근데 이 현지 채권자가 현지라는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집행 권한으로 그럼 재산을 빼돌리면 안 되니까 압류를 하겠죠. 압류를 하려는데, 자, 그럼 현지라는 여성의 가지고 있는 소유 중인 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송 중인 물건, 자, 벌써 현지라는 친구의 손을 떠났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과연 압류할 수 있을 것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지 언제요? 자, 발송 준비를 마치거나 아니면 운송 중인 것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없다?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건, 아까는 우편 간서에 있잖아요. 우편 간서가 주체인 경우고, 요거는 우편 간서랑 상관없이 개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편 간서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운송 중인 아니더라도 죄송합니다. 운송 중이 아니라도 발송 준비를 마친 거라면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거부한다는 아니고요. 그냥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물에 우선 검역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검역이 필요할 경우에 뭐죠?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빨리 먼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자, 보세요. 자,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보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행정법 이제 혹시 이제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게도 여기 나와요. 우편법에서는 그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는 자, 유효한 행위를 본다라는 특별 다른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할 때 그 다른 법률이 우편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자,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지문부터 그냥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을 말하냐면 행위 능력을 말하거든요. 자,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무능력자라고 그랬어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이렇게 요 세 부류를 갖다가 우리 행위 무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라든지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친권자라든지 법정 대리인, 그 후견인 같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의나 대리를 얻도록 하고요. 그 금지산자에 대해서는 대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법률 행위를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단독으로 만약에 했다. 그럼 미성년자가 만약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어떤 뭐 노트북을 샀다.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님이겠죠.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그런 법률 행위를 미성년자 본인이나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초반경에 바뀌었어요. 자, 이제 뭐를 봐요? 행위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 능력자 해가지고, 자, 크게 세 개입니다.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판정 후견인,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요거 이제 뒷부분 우리 그 금융파트에 가서도 또 이제 자세히 또 다룰 건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 또는 동의를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요? 자, 우리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할 때 요런 범위에 대해서는 너 혼자 하지 마. 그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아니면 후견인이 대신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자, 우편 이용 계약을 합니다. 자, 제가 우체국 가가지고 한 20만 원치의 어떤 EMS 송달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야, 후견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 동의를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너 단독으로 하냐? 이거 계약 취소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한 김에 하면은 자, 요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동의도 안 돼요. 이거는 대리로만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신적인 어떤 상태, 정신적인 결여가 지속적으로 결여된 친구, 뭐 머리에 꽂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는 동의를 해줘봤자 동의한 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선 대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슈퍼마켓에서 우리 뭐 1,000원짜리 새우깡 1,000원짜리 과자를 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상용품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단독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금융파트 가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우편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뭡니까?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유아 만취자, 그러니까 유아나 만취자들, 만취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행위 무능력자,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여기는 의사 무능력자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유아, 만취자. 여기도 뭐 진짜 심한 정신병자들 있죠. 그런 분들.
근데 자,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자기가 한 행위에 있잖아요. 의미라든지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뭡니까? 아, 내 지갑에서 돈을 내어주면 아, 이게 내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고 임차인의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구나라는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뭡니까? 의미라든지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무효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이런 친구들의 행위도 뭐라고 본다고요? 유효하게 본다.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 취해서 내가 EMS 20만 원 계약을 했어. 무효야. 이렇게 주장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실게.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자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데,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단서가 있죠.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례로 제가 문제를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기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요.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자, 우편 간소에 갔는데 그 우편 직원이 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협박에 의해서 여러분 강박에 의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자, 민법 110조인가요? 그래서 그때 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그때는 그러한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는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기, 강박 또는 뭐 착오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진짜 나온다면 정말 좋은 문제는 이런 거 케이스로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헌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해놨고요. 다만 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우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에 관련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럴 때는 자, 이때는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신 정보를 제공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침해의 최소성, 즉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게 서신 독점권인데,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습니다. 그 전 수업이었나요? 그래서 자, 서신 독점권 해가지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서신을 갖다가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 국가가 직접 해야지 그걸 갖다 타인에게 우리가 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신이라고 다 국가가 독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자, 무게가 몇 g이라고 돼 있나요? 자, 350g. 자, 그리고 자, 통상 우편 요금의 몇 배 이하? 10배 이하입니다.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오늘 국가가 독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 보내는 자, 등기 지급 서신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에 보내는 등기 지급 서신. 나중에 이제 뭐 등기에 대해서는 진리도록 그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국가가 독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고 모든 지역에서 동일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서신 덕점을 이렇게 되려면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제 보실 게 서신에서 제외되는 그 대상인데요. 자, 이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같이 막 하도 두들고 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사 전달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잡지라든지 아니면 신문 같은 거 이게 우리 우체국에서 배달되던가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타인이나 기업이라든지 뭐 개인이나 기업이라든지 뭐 단체, 법인 뭐 이런 쪽에다가
송달 업무를 갖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 독점권에 제외되는 그 대상들 보시면 자 뭐라 했나요?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막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그 음영 처리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신문, 전기 간행물, 서적, 그 다음에 상품 안내서,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송장, 서류, 그 다음에 사업용 서류, 신용카드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신용카드 보시면, 신용카드 발급받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에서 배달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송달을 독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고 서적 관련해서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서적 하겠습니다. 자, 서적. 자, 우리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서적 세 가지 요건 이렇게 있죠. 첫 번째,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의 뭡니까? 책자 형태로 돼야 돼요. 책자 형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책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책이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기존 책인데, 자, 여기 보세요.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개소의 구판입니다. 이거는. 자, 심판은 제가 아직 수령을 못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출판사, 뭐, 더 배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뭐, 인쇄소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발행인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행인, 그 다음에 출판사, 또는 인쇄소. 요거는 뭡니까? 셋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OR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자 형태로 요거 인쇄 제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인쇄 제본 되고 그 다음에 책이라면 최소한 뭡니까? 쪽수가 있어야 되겠죠. 쪽이 표시돼요.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서적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안내서도 여러분들 막 2장짜리, 3장짜리가 아니라 16쪽 이상, 16쪽 이상의 상품 안내서고요. 다음 첨부 서류라든지 송장 같은 경우는 이게 화물에 봉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서신 제외 대상이다. 특히 여러분 사업용 서류는 특히나 이제 뭐 회사 다녔었던 분들, 특히 저기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많은 큰 기업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동네 가면 퀵 서비스로 상업용 서류 막 배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끼리 주고받는 문서로서 발송 후 몇 시간 이내요? 그렇죠. 12시간 이내 배달해야 되는 상업용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업용 서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 막 통해서 빨리 보내고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독점하는 어떤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 문제 자체가 뭐 퀄리티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 우편 간선은 철도 등등등 운송 요구를 가지지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은 어떻습니까? 운송 요구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속행위라 그랬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 이거는 뭡니까? 압류 금지. 과세 금지는요.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 금지입니다. 다음에 압류 거부권,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은 의제가 되는 건 맞죠? 행위 능력에 의제돼서 제한 능력임을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제가 말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실제로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좀 이렇게 들어봐도 제가 말도 잘 못하지만 말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빠른데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다 좀 한 번씩 다뤄주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여기 좀 빠르다 싶으면 여러분들 좀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또 저랑 뭐 몇 번을 또 강의를 또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강의를 좀 혼자서라도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부분에 또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좀 빠른 부분이 빠르다 싶으면 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대신 시간이 짧으니까 그 강의 시간이 짧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서비스 자 일단 요걸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자, 여기 보세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같은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자, 통상 우편물이라는 거는 뭐였나요? 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이 세 개를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편지라든지 아니면 화폐, 조금 통화, 그 다음에 작은 물건 이걸 우리가 통상 우편물이라고 일반적인 좀 큰 물건들.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게가 아니에요. 크기거든요. 크기.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그 길이 합이 35cm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같은 통상 우편물이라도 보편적, 선택적으로 나뉩니다. 근데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오지라든지 아무리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그 지역 주민이 이거 좀 배달해 주세요 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었습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전 지역을 다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요금으로 그렇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게 의무상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재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작년 시험장에서 문제 받았을 때 정말 땡큐하고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거 2kg 이하인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20kg 이하인 소포 우편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등기 취급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물론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 2kg 만약에 문제가 2kg 실제로 이걸 한번 모의고사에 이번에 좀 2018년도에 좀 제가 새롭게 제작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한번 냈었거든요. 단순히 이거 암기 문제 말고 그냥 이제 조금 꼬아서 내봤어요. 꼬아서 내가지고 뭐 어떤 화폐, 뭐 통화와 관련해서 뭐 3kg짜리 통화 이런 식으로 내든지 아니면 물건의 크기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크기를 갖다가 보고 여러분들 통상 이제 소폰지 구분하셔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자 제가 1kg짜리 화폐를 갖다가 누구한테 할까요? 1kg짜리 화폐를 뭐 만약에 그 친구가 인혁이다 그러면 인혁이한테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인혁이가 정말 오지 오지라는 표현보다 그냥 섬에 살고 있다고 할게요. 섬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를 못해요. 자, 화폐니까 통상 우편물이죠. 그게 아까 1kg 그랬으면 2kg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형 포장물, 만약에 인형을 갖다가 자 했는데 인형의 크기가 컸어요. 인형의 크기가 커서 이만한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만한 박스에 담아가지고 만약에 자, 뭐 길동이가 길순이한테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크기가 꽤 큽니다. 크기가 좀 크고 근데 너무 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길순이도 역시 섬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섬에 사는 거 섬에 아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요게 이제 그 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이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30kg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2kg 초과인 통상 우편물 20kg 초과인 소포 우편물 자 그럼 보세요. 크기가 크고 그 무게가 크기가 크니까 이거는 소포품물이에요. 소포품물 중에서 30kg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택적 우편 서비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무조건 배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직접 배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자 소포품물이라도 15kg짜리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서 적정한 요금으로 그렇게 전 지역에 모든 지역에 그렇게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비싸게 받으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구분할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해서 그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렇게 좀 보시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고시로 알릴 것 있죠. 자, 그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약집에는 그걸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중요한 그 법률 또는 법령, 그다음에 고시 이런 것들도 그리고 주체 있잖아요. 뭐 우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이 교재 이번 기본 교재에는 그게 좀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나름 좀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고시로 알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서비스에 이용에 필요한 사항, 뭐 수집, 배달 횟수, 뭐 이런 것들, 걸리는 시간, 이용 조건은 시시각각 그때그때 다르게 있잖아요. 지역 사정에 따라 빨리빨리 알려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법률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분들 많이 바쁘신데 언제 이런 것까지 의결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 뭡니까? 고시로 이렇게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거 제외하고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보내는 것 말고도 뭐 우리 팩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예요. 그래서 팩스 같은 거 우리 동네 우체국에는 왜 팩스가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 나오죠. 자, 이때 저는 이거 이하냐 초과냐도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20kg짜리 소포편물을 보냈다. 그럼 뭡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다가요. 이하고 초과죠. 그런 거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으로서 뭐 이런 것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뭐 그런 건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아니면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여러분 2012년도 그 기출 문제 들어간 거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그 법령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요 기출 문제집에 제가 그때, 저도 이게 재작년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에 제가 그 매년 발간됐던 그 우정사업본부 그 자료를 막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가 나는데,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법령 문제가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배달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 기한. 이 한마디로 뭡니까? 약속하는 거죠. 언제까지 배달해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배달 기한입니다. 그러면 배달 기한을 지나가지고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원래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틀립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려면 등기 취급을 해야 돼요. 등기 취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만 이제 우편물 배달 기준은 무조건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자, 재작년의 문제에서는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의 그 규격, 무게 꼼꼼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표 자체를 그냥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 자체에 대한 것 이거조차 안 하고 여러분 시험 본다는 거는 시험 볼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상품 파트 뭐 짜잘한 거 그런 거는 뭐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거, 특히 우편 파트에 나오는 표들은 여러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잖아요. 그냥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한국사 범위 많은 거를 갖다가 어디서 나올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보다 딱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여러분 준비하는데 최소한 이게 여기서 시험 낸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준비 안 하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거는 시험 볼 준비가 좀 덜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최소한 기본적인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좀 암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특히나 여기는 딴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즉 소포 부분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 소포냐 등기 소포냐 그 부분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통상우편물은 통상우편물 뒤쪽에 나오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화폐 그리고 작은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랬습니다. 그것은 등기를 하나 아니면 등기를 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길 특급. 이길이니까 뭡니까? 다음 날까지죠. 그러니까 접수한 다음 날까지. 자, 근데
소포 있잖아요. 소포는 일반 소포와 등기 소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머님이 멀리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뭐 김치를 보냈다, 아니면 반찬을 해서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소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규격이 정말 조그만하게 한 끼 먹을 정도의 반찬이 아닌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이라기보다는 소포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포가 되는데 그게 등기를 했냐 일반으로 가는 다릅니다. 자, 일반 소포에 대해서는 자 됐나요? 접수 후 3일. 그러나 등기 소포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길 특급과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수한 다음 날까지다. 근데요, 자 오른쪽 비급 한번 보세요. 제주도로 배로 선편으로 보내면 자 원래 접수한 다음 날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접수한 이틀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로 멀리 제주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국내 특급과 관련해서 이길 특급, 당일 특급 배로인데 이 길은 아까 접수한 다음 날, 이길 당일은요 접수한 그날이며 그날 20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특급하고 당일 특급 틀린 분은 제가 여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틀릴 일도 없겠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뭡니까? 통상 우편물은 등기나 일반이나 다 접수한 날로부터 3일까지지만 소포 같은 경우는 일반 소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까지 그리고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도서 자 우리 섬 지역이라든지 산간 막 우리 나는 자연이다 막 오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산간 오지 이런 등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엄격하게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교통 여건 등으로 해서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누가요? 그렇죠. 그 지역의 사정을 잘하는 관할 지방 우정청장 앞으로 나오는 이길 특급, 당일 특급, 그 다음에 뭐 이런 배달 기한의 예배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잘하는 누가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 일간 신문 있죠. 일간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간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 신문하고 간보는 뭡니까? 통상 우편물이죠. 통상 우편물이면 등기가 됐든 일반이든 접수하고 난 다음에 3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배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되도록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이상 발행한 일간신문이랑 간보 규정에 따른 간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요? 그렇죠.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간보 같은 것도 빨리 알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 자 매일신문 매일 보는 일간신문인데 그게 뭐 3일 있다가 도착하면 신문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렇게 발송할 수 있도록 배달할 수 있도록 배달 기한의 적용이 예배가 그렇게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출 확인 문제 이제 보시면은 자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자 언제까지요? 3일까지다. 근데 이길 오전 특급은 이제 우리 사라졌으니까 이건 빼고요. 당일 특급은 접수한 날에 20시까지입니다. 저 미쳤죠. 자, 20시까지요. 그날 오후 8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도 여러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걸 막 변형해가지고 막 여러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표 있는 거는 여러분들 특히 가장 쉬운 표잖아요. 이거는 자. 안 보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없지만 뭐 이런저런 소리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진짜 10회독을 좀 이거 들으시는 분한테 좀 들으신 분들도 이제 좀 어떻게 제가 도움을 두고 싶은데 그러니까 10회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한국 사람 컴퓨터 일반은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는데 왜 우편 금융상식은 점수가 안 나오는지 근데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보는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10회독을 하고도 잘 거의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책만을 그냥 읽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암기를 많이 게을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지 컴퓨터 일반인지 그런 것들을 잘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한번 뭐 실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든 그렇게 한번 좀 뵀으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도대체 옆에서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뭐 방법이 잘못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자,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한번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또 뭐 90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2강은 여기까지, 일단 통상 우편물 전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